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다람쥐가 휴지를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버린 휴지. 그냥 단순히 뭔가 그냥 가지고 노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되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약간 먹는 느낌? 그래서 되게 약간 충격받아서 아, 다람쥐가 저렇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는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생태적 기반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이해, 기후에 대한 이해, 오름에 대한 이해 정도만 가지고 사실 내려왔죠. 근데 정말 산다는 건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너무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된 거예요. 난 그게 기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기반이 아니었죠. 빠르게 변할 수 있는 터치가 가능한 것들이었고 그거를 계속 목도하면서 속이 많이 상했죠. 그러니까 출마까지 했던 거고. 평균치가 없는 거예요. 예년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맘때쯤에 보통 농사일지를 보고 아 요맘때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거를 가늠해 보는 게 농사일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후위기 급변하면서 날씨가 그 농사일지가 정말 쓸모가 없게 돼버릴지도 모르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은 뭐 비가 내려도 그냥 비가 아니라 완전 국지성 호우로 하늘에 구멍 뚫린 듯이 막 퍼부었다가 지금도 이렇게 폭염이 있을 시기가 아닌데 원래 제주는 6월 여름 장마가 참 길게 오는 시기고 그게 그렇게 이어져 온 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정말 가뭄도 심각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바다는 그냥 겉모습이고 바닷속에는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해녀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죠. 엄청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삼촌들은 정말 물건 없다, 물건 없다 한스름 걱정만 하세요.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탄소 중립의 핵심은 결국 옛날처럼은 못 돌아간다. 이미 배출한 건 어쩔 수 없고 더 배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상태, 지금 이미 기후가 약간 변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적응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게 하자.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이게 정말 잘 지킨다고 해도 1도 이상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 서귀포에서 살아서 서귀포 중에서도 당정 주변에 살아서 당연하게 좀 더 몸에 그 어떤 변화들, 자연적인 변화들이 더 빨리 오는 곳인 것 같아요. 막 기후 위기 얘기했을 때도 사실 우리는 그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 있고 약간 이런 모습들로 되게 빨리 직감하고 알아왔었거든요. 수온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 안에 물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변화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지금 좀 크면서 그런 거 뭔가 영화나 이런 강의나 이런 거 들을 때 뭔가
약간 화가 나는 느낌이나 이런 게 들긴 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것보단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네. 그냥 완전히 눈 가려진 상태에서 있는 것보단 그래도 알고 조금이라도 네, 참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데드라인, 그러니까 여기 한계선이 있는데 그게 1.5도예요. 요즘 뭐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이제 1.5도를 주로 강조하는 이유가 이 1.5도까지는 우리 인류가 조절을 하면 지구가 스스로 기온을 올리지는 않아요. 예. 근데 1.5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가 자기가 스스로 기온을 높여버려요. 우리 만년설 말고 그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옛날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했던 시절에 죽었던 동물들이라는 동식물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그런 메탄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얼어 있던 게 풀리면서 대기 중으로 지구가 알아서 탄소를 배출하게 돼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 땅에서 그냥 스물스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인류가 막을 수 없는데 이 한계의 온도가 1.5도라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2012년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탄소 없는 섬 CFI 2030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주도 내 전력 사용량의 100% 재생에너지 설비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2050년까지 저희도 이제 넷제로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이랑 흡수량을 실질적으로 어떤 0으로 맞추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보급률 가지고는 이제 많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저희가 주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늘 산호에 엉킨 그 낚싯줄들을 끊고 엄청 큰 건 또 못 건져 올려가지고 막 그런 쓰레기들 일상 쓰레기도 많은데 어선에서 나온 낚싯줄이나 그 밧줄들이 진짜 많고 근데 그 바다 쓰레기 줍는 게 어느 정도 유행이 좀 돼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제 다이버들도 그렇고 프리다이버들도 그렇고 그냥 관광객들도 물 밖에서 쓰레기들을 계속 주워가지고 매일 들어가는 곳은 그나마 좀 없는데 이제 안 들어가면 또 이제 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제가 지금 며칠 육지에 나갔다 온 동안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해놓고 조천봉계 이쪽은 비가 안 왔더라고요. 또 그래서 밭에 갔더니 풀을 열심히 긁어준 쪽은 땅이 막 쪽쪽 갈라졌어요. 사막처럼. 지금 여기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밭주인 삼촌네가 또 따로 여기 무형밭도 있으니까 풀을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열심히 긁어준 데는 땅이 쪽쪽 갈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냥 좀 그대로 둔 토종 흑수박하고 산수박하고 이런 거 심어 놓은 데는 풀 사이로 작물들이 촉촉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 토종 씨앗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게 씨가 되고 다시 또 이어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식량 주권을 위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토종 씨앗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연은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 있잖아요. 인간이 무엇을 아무리 종자를 이 기후 위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개발을 한다고 한들 그 개발은 당연히 자본과 맞물려 있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씨앗을 위한 씨앗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개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소비자의 입맛을 맞춘 요건이든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든 무언가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토종 씨앗은 정말 이 자연의 생명력이 이 스스로의 기준이 되는 야생성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같이 좀 고민했던 것이 제2공항 반대 이슈가 가졌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계속해서 어떤 개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제주를 좀 덜 훼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네, 필사적으로 진짜 거기가 되면은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네, 마음 갖고 있고, 예, 그런 나무들 베이는 것이랑 그 오름들도 밀리고, 그 전체적으로 제주도 쓰레기가 이미 네,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는데 암담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나무는 내가 심어서 이거 없애도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주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했던 시간이어서 저는 2018년이요. 예, 2018년 그 열돔에 의한 폭염. 그때 저는 정말 직감을 했어요. 일단 그때 기상청에 온 지 이제 2년 차였는데, 저는 열돔 현상이라는 얘기를 그 이전에는 교과서든 그다음에 전공 서적이든 그런 데서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막상 현실에서 바로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발생했던 태풍 중에 종달이라는 태풍이 있어요. 예, 그 종달이라는 태풍이 참 진로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아까 그 열돔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못하고 그 일본으로 왔다가 남해를 거쳐서 중국으로 갔거든요. 저기 한반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주도 정도는 비가 오게끔 태풍이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정말 제일도 밑으로 싹 밑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절묘하게 피해서 가더라고요. 태풍이 정말 인공지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예. 이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상현상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봤던 제일 큰 현상이었던 태풍도 밀려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그 열동현상을 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심각하구나. 태풍을 밀어내다니. 예.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후로 현실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끼리 기후위기 활동가들끼리 했던 얘기도 있어요. 그 80억 명이 팀플레이 하는 거라고. 기후위기를 막는 거는 80억 명이 팀플레이. 제가 그 집단적 우울감도 개인적 우울감도 어떤 그 이 강박적 상황 이런 것들은 몹시 크게 겪었고 많이 울었고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너무 밉고 너무 화가 나고 부정적 감정의 악순환 고리. 기후위기라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혼자서 막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 난 되게 작은 밑품 같은 거야. 그리고 사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기후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하는 그런 정책이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지고 인식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너무 그런 게 달라지니까. 어느 것이나 다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적절하게 최대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스트 GDP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GDP라고 하는 경제 발전을 1번으로 모든 국가가 다 그거를 위해서 서로 경쟁 체제에서 그리고 굉장히 국제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동된 상태에서 서로 간의 GDP를 올리는 이렇게 해야 국민이 잘 산다라고 하는 걸로 이 현대 사회가 구축됐단 말이에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의 사회는 GDP로 집결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근데 GDP 다음은 아무도 설계하지 못한 거예요. 트라이는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진전이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 큰 구조를 깬 국가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네, 같이 살아가려면 네, 제 또래 친구들이나 네, 이런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좀 같이 기후위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네,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뭐 제2공항 문제나 이런 거 그냥 계속 열심히 반대하고 그리고 이런 숲이나 바다 마음껏 느낄 수 있을 때 네, 잘 즐기고 기억하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